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민심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야가요 그 결과를 손에 받아 쥐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에서는요 그 결과의 의미를 깊숙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에 민심이 폭발했다. 여당은 참패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당선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몰표가 같다. 대선 1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41대 0 분노와 민심 정권을 심판했다. 이 기사는 저 심판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이 숫자는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그리고 부산의 16개 자치구 합해서 41개인데요. 다 여당 후보 지지가 우세했다. 그래서 41대 0이 나왔다. 기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민심은 매서웠다. 무능과 오만, 여당 참패다. 역시 일면 톱 기사로 경향신문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투표율도 있고요. 그리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LH 사태, 전임시장 성범죄, 정권 심판에 문 대통령 레임덕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혈전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다음에 60세 미만 접종 잠정 중단. 그러니까 젊은 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게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유럽의학청은요, 백신과 혈전 연관성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 그리고 보육교사 등 18만여 명도 유보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 계획 상당한 차질을 빚을 듯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 특히 재보선 결과에 대한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 중에 세 가지가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분노의 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자정이 되기 전에 이 결과에 대한 큰 가닥은 잡았죠. 이 결과를 놓고 이유에 대한 분석이 많이 있는데요. 분노의 민심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패장의 선택. 패장이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돼 있겠죠. 이낙연 전 대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다시 김종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패장의 반대말이 뭘까요? 승장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오늘 떠난다고 미리미리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접종 보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금 약간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재보궐선거 결과부터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득표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최종 결과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57.5 그리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39.2입니다. 표 차이가
10%포인트는 좀 안 나요. 그러나 근접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 겁니다. 다음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2.7,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34.4. 여기는 서울보다 좀 격차가 더 크죠. 30%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20% 후반까지, 20% 후반 포인트까지 이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을 좀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울 지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 이쪽에 있는 지도는요. 2018년입니다. 2018년 이 지방선거 당시죠. 이때 보면은요.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했던 곳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거는요. 야권 후보의 득표를 다 합했을 경우 야권 후보 전체가 앞선 곳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물론 개별 후보상으로는 또 다른 결과지만 야권을 전체를 묶은 겁니다. 이럴 때는요. 빨간색이 지금 요 세 군데밖에 없죠. 지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3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결과입니다. 색깔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 우세 25개,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 지지 지역이 이렇게 전체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민심이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어제 결과의 배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정치 봄날. 이 기사가 아니고요. 서울신문 기사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3면에 난 기사가 있어요. 승패에 대해서 좀 보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불공정 그리고 내로남불. 세 가지군요. 부동산 문제 그리고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기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 이 내용은요. 여당의 관점에서 지금 분석을 좀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악화된 민심의 여당 예견된 참패였다. 예견된 참패였다. 조국발 입시 의혹, 정권 심판론을 키웠고 집값 폭등, 그리고 LH 사태,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줄줄이 악재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박원순, 오거동, 선추행 2차 가해까지 선거용 땜질식 부동산 대책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많이 있었는데 역시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배경과 이유를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0석 거대 여권 폭주에 분노했다. 이 기사는 여당의 폭주라는 측면, 그러니까 독단적이었다, 독주했다, 이런 측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은 선거 4연패 끝에 쳤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따져본 겁니다. 그때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를 다 졌거든요. 그런데 첫 승리를 했다는 거죠.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번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워낙 집중도가 높았고요. 수도와 제2도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였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도 역시 야당 우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강남 3구는 투표율이 60%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40대 빼고 전 연령에서 앞섰다. 전문가들 샤이 진보가 과연 있었는가? 약간 의문을 또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샤이 진보 얘기는 선거 전에 참 많이 거론됐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의당에서 전체적인 이런 선거 상황과 관련해서 재보선거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생태땅. 쟤도 뭐가 지금
많이 남아있지 생각해보는데 백바지, 또 무슨 구두, 도쿄 아파트, 내곡동, 뭐 편의점 무인 시스템, LCT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국민들의 상관은 전혀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좀 180석 거대 여당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 민주당도 정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좀 개혁 정당으로서의 이제 이미지는 거의 좀 상실되었다. 좀 이렇게 저희들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저 얘기는 어제 오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 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등등등 이런 사항을 배경에 깔고 한 얘기인데 사실 지금 들어도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 패널 분들께요. 재보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뽑아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결정적 변수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성난 부동산 민심이라고 봅니다. 역시 부동산. 네,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부산시장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 김영춘 부산에서 예. 후보, 서울 부산 두 후보들이 이번에 완패했다고 생각 안 해요.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이번 선거가.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2% 지금 완파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39.18%, 네, 김영춘 후보가 34.42%, 그거 다 넘어섰어요. 그거보다 많이 받았다는 거네요. 승자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완패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정권 심판론치고는 대통령 지지율을 넘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다. 개인들의 어떤 노력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박창한 교수님께서는 결정적 변수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예. LH 사태 바람 선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H 사태 바람이 불었다. 네, LH 사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봐요. 예. 그 동안에 쌓였던 부동산 민심에 무능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타를 날렸다고 봅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투기 잡겠다고 그랬는데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LH에서 직원들이 그런 투기를 갖다가 그것도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허탈하지 않을 국민이 없습니다. 예. 또 하나는 단순하게 부동산 민심만 악화시킨 게 아니에요. 바로 불공정 이슈. 조국 사태부터 이어져 왔던 문재인 정부의 아픈 부분. 이 부분이 정말로 결정타를 맞은 겁니다. 예. 20, 30대가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는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돈을 빌려도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공정이라고 하는 게 딱 끼어드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론 이것이 20대, 30대 그다음에 중도층 여기에 선거 투표 해보기도 전에 LH 사태가 나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예.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 역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또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이 부분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LH 사태가 가장 큰 결정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LH 사태가 만약에 불거지지 않았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이렇게까지 참패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선전한 아까 얘기랑 비슷합니다. 저도 선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참패해도 예.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40% 가까이 육박을 한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이 정말 결집을 해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막판에 네거티브가 지지층 내에서는 예. 그래도 일정 정도 결집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40%에 육박한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승패는 났고요. 그 배경에 대한 분석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신문들이 그 내용을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시장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정치 봄날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일할 것이다.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당선 오세훈. 여기 보면은요.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 변호사로 정치 입문,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40대 첫 민선 서울시장, 최연소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재선 후 무상급식 투표 모험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부결로 시장직 도중 하차다. 연이은 선거 패배로 쓴맛, 제1야당 대권주자로 부활했다. 여기 보면 이제 대권주자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요, 앞으로 시장으로서 만날 난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박원순 10년을 지우고 오세훈표 개혁 시동이다. 그런데요, 시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의회의 109석 의원 가운데 101석이 민주당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그리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상황. 이게 과연 잘 협조가 되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동산 관련된 공약이 많이 있었어요. 용적률 완화, 재산세 감면 등 시의회 동의 필요에 난관이 예상된다. 박 전 시장 도움을 받아 구축된 외곽 단체도 오세훈 시장 행보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난관, 어떤 협조를 얻는 과정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요, 사실 부산시의회도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기사도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 어제까지는 후보였죠. 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지금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해결해서 정말 고통 속에 계시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보듬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지상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그 마음,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만하고 독선에 빠지면 언제든 그 무서운 심판의 민심은 저희들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당선인들이 뭔가 각오도 표시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최고위원 앞서서 기사도 봤지만 특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요. 서울시 의회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관련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시의회 동의사항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낙연 전 총리가 101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부조리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충분히 감사의 국면을 주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들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반대하겠냐 찬성하겠느냐. 내년 1년 뒤에 그 사람들 시의원 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런 말이 좀 강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뭐가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닌 이상 그 반대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본인이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57%라는 압도적인 표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가는 방향이 옳다고 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막아서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 내의 시의원 경쟁자들이 그거 계속 홍보하고 다닙니다. 계속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그거를. 야, 이번에 우리 동네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거 하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저 민주당 시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집단적으로 반대하더라. 이 얘기 퍼지면요. 이거는 주민들의 열망과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재선되기 힘듭니다. 어떤 큰 힘이 지금 힘으로 됐다는 거죠? 그런 이낙연 모습이. 대표의 꿈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게 서울시의원들 반대 못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여론전 들어갑니다. 저희 당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거를 시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박영선 후보도 35층 다 풀겠다 그러고 본인이 뭐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정책을 추진했는데 당이 다르니까 안 돼? 이 논리가 지역 주민에게 먹히겠습니까? 저는 그거 하는 순간 서울시의원들 싹 물갈이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네요, 지금요. 사실 이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마다 사실은 어떤 부동산 정책, 공급 정책 적극적으로 하겠다, 뭔가를 좀 풀겠다 이런 얘기 있으면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석열 전 최고위원은 이게 반대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요. 다음에는요. 패배한 후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도전 박영선 그리고 김영춘 또 눈물이다. 앞서서 패널분들께서는요. 사실 이 두 후보가 이 정도 득표만 한 것도 상당한 거였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싸웠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해 주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눈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선 지지율 1위 달리다가 악재에 무릎을 꿇었다. 김영춘 가덕도 신공항 바람몰이도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두 후보의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심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응원을 해주셨던 시민 여러분들께는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산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현구택 전 부위원장께는요. 박영선 후보와 관련된 얘기 좀 질문으로 드릴게요. 앞으로 박영선 후보, 뭐 박영선 전 장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분간은 좀 쉬시겠죠. 일단 뭐 지역구는 물려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관도 내려놨고 떨어졌으면 사실은 뭐 정치를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겠죠. 내심에는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대선 국면까지는 좀 쉬지 않겠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아마 서울시장 재도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내년 정도에. 왜냐하면 이게 세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사실 이제 정식 지방선거가 열리잖아요, 6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대선 국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선이 만약에 민주당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굴러간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서울 민심도 보면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아까 지금 지난 지방선거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난 총선거와 이번 선거를 딱 비교해 보면 돼요.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생각으로 그냥 정치를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생각입니까? 왜죠? 이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죠. 시장이 지난번에 보면 시위와 충돌하다가 결국은 사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민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오늘부터 시장 업무를 봐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니들이 뭐 별 수 있어? 우리가 이겼어. 내가 시장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에 대한 오만함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총선과 이번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결국은 아마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시위와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부딪히고 마찰하다가 결국은 여론적으로 돌파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주민투표라는 게 결국은 시의회랑 내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으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묻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개표도 못하고 물러섰는데 저는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민주당으로서는 땡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좀 뭐 시위회나 이런 걸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계속 유지돼서 내년까지 간다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박영선 후보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오세훈 후보도 물론 지금 대권 얘기도 나오지만 물론 뭐 내년에 바로 나가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임기가 지금 1년밖에 안 되는데 내년 나간다 그러면 사실 올해 가을쯤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건 사실상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아마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재선은 분명히 노릴 것이고 근데 뭐 다들 인정하듯이
저는 아마 이 개인들 간의 어떤 격차라고 보진 않아요.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권 심판론이 많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분위기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도전도 저는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표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들이 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투표율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과거 선거와 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여기는 정식 전국 단위 지방선거였잖아요. 그때 60.2였습니다. 전국 평균이요. 그리고요. 이번 4.7 재보궐선거 보시면요. 56.8. 공휴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식 선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50%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물론 2018년 지방선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높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이 58.2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52.7입니다. 역시 두 지역 모두 50%를 넘은 걸로 보입니다. 따로따로 봐도 상당히 높은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표심에 대해서 연령별 표심을 좀 분석했습니다. LH 불공정 부동산 실정에 앞서서 이제 이 결과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가 역시 이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뒷부분입니다. 2030이 돌아섰다. 젊은 세대가 여당 지지에서 돌아섰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투표율 뭐 이런 걸 좀 보고요.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에는 좀 연령별 분석이 되거든요. 그걸 따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답니다. 엄청난 지지입니다, 이거는요. 거의 몰표가 간 셈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강남 상구에도 굉장히 오세훈 후보 지지가 뭐 높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좀 보실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좀 그래프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연령별로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요. 일단 20대는요. 여기는 이제 남녀가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대 평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오세훈 후보가 55%를 넘어갑니다. 압도적이죠. 30대 역시 비슷한 모습. 역시 2030이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눈길을 끄는 거는요. 40대입니다. 근소하지만 40대는 여당 박영선 후보 지지가 우세합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다른 연령대 역시 오세훈 후보, 야당 후보 지지가 우세하거든요. 근데 40대만 유일하게 여당 후보가 근소하지만 앞섭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볼 현상이에요. 그래서 좀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정구택 전 부위원장과 윤석 전 최고위원은 판넬에 좀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좀 써주세요. 제가 요걸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동안 20대가 야당 후보를 이렇게 도록 지지한 이유, 그리고 40대는 계속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각각의 이유를 좀 생각하시는 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프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과 좀 비교했어요. 앞서 보세요. 앞서 보시면 20대, 30대, 40대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우세했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20대, 30대는 표심이 바뀐 겁니다. 그 40대도 뭐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당 지지 우세가 근소하게 우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구택 전 부위원장. 20대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40대는 여전히 여당 박영선 후보 지지가 근소하지만 우세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각각 있을까요? 뭐 20대, 30대가 아마 야당을 지지한 건 저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불공정, 부동산, 뭐 LH 다 나왔는데 저는 아마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불평등이다라고 봅니다. 불평등. 결국은 주택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용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기득권자 아직 보면 이제 40, 50 이런 분들은 다 집도 사고 취직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버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가? 이 질문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뭐 전세값, 월세값 굉장히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수입은 그대로고 전세값 오르면 월세 오르면 결국은 수입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뭐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핵심은 지금 질문의 핵심은 40대가 그러면 왜 민주당 예. 대로 지지하는가 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 배경이 있는 같아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지금 40대가 보면은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나이고 학번으로 보면 9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학번인데 예. 이분들의 특징이 보면 아마 IMF 때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나와서 두 번에 아마 본 것 같아요.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받고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아마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것 같고 근데 어찌 보면 지금 40대들은 그래도 IMF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회사에 들어가고 취직해서 대부분 아니겠지만 서울 뭐 수도권 중에 뭐 자기 집 정도는 마련했을 것 같고 직장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고참 정도 예. 과장급이라든지 부장급은 됐을 거고 한 15년, 20년 정도는 다닌 것 같거든요. 40대 정도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나 아니면 뭐 고용 문제에서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보다는 정치적인 본인의 경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10년을 경부했단 말이에요. 보수 정부 20년과 진보 정부 10년을 경험한 그런 데서 아마 저는 뭐 기본적인 정치적인 의식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좀 있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택 전 부위원장도 40대 아니십니까? 이 세대에 속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50대입니다. 50대인데 예. 50대가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 50대 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50대가 기본적으로 보면 386 세대로 보잖아요. 80년대 학번으로 보는데 저게 사실은 민주당이 어찌 보면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이제 40대로 조금 바뀐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2030 세대를 잡지 않으면 다음 대선이 없다라는 어쨌든 생각을 갖고 20대, 30대를 위해서 공략하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2030 세대의 이런 표심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뭔가를 좀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0세대 그리고 40세대 약간 표심이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분석해드리면요. 저 그래프를 보면 20과 30의 그 차트에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은 뭐 어떤 비율로 나타나지만은 20에서 중간에 회색 지대가 엄청납니다. 아, 그러네. 여기 보면 회색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30도 회색 지대가 다른 곳에 크거든요. 저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번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20대 여성 중에 15%가 빨간색이나 파란색 안 뽑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뽑은 후보가 누구냐면요.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후보들입니다. 지금 이 이른바 이제 군소 후보라고 통하시는 분들. 근데 군소 후보가 도합 15%면 되게 많이 받은 거거든요. 여성의 당,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신지혜 후보 이런 분들에게 표가 많이 간 건데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민주당이 계속 이 여성과 남성, 특히 20대, 30대 있어가지고 갈라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성과 남성의 표심이 20대, 30대에서 다르게 표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여성들이 원래 민주당을 뽑는 경향성을 좀 가집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강하게 지지하고 이번에 피해 호소인 논란을 일으켰던 분들 원래 페미니즘과 좀 관계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중에서도. 남인순 의원 같은 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선거가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의 불미스러운 성추문으로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진영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민주당을 뽑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두터운 회색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망설여졌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그게 너무 지금까지 강해지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지고 72.5%라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이제 저희 당에게 보낸 것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난 한 10년 동안 그 여성주의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갈라치기 했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요. 고정적인 표심이 좀 나오는 게 지역주의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계급론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경제적 계급론의 영향을. 근데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 불공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표창장을 위조해가지고 공정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남녀 관계없이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요. 하지만은 남녀 성평등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왜곡을 만들게 되면요. 저렇게 남녀 표심이 다르게 나오고 중간에 회색층이 두텁게 나타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민주당 저거 보고서 아차 했을 거예요. 뭔가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그 밭을 만들어 놨고요. 이 회색 지대 부분이 20대에서 넓게 나타난 그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죠. 예. 예. 그 40대가 근소하지만 여당 후보 지지가 좀 나왔거든요. 앞서는 걸로.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게 이제 경제적 계급론이랑 더불어 가지고 저기는 고정된 표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지역 출신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전통적인 갈등 구도가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고 예. 20대로 가면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거꾸로 이슈에 대해 반응하는 건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출신이라든지 인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아젠다를 놓고 이제 표심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이거든요. 20대에서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단연코 민주당이 지난 몇 년 동안 부추겼던 성 갈등입니다. 그게 영향을 미쳤다. 지금. 사실은 그런 분석이 적확하다면 정당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서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자, 다음 기사는 역시 이제 표심 분석인데요.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샤이 진보란 얘기가 참 많았어요. 진보 중에서 좀 망설이고 있지만 표심을 드러낼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었거든요.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당이 기대한 샤이 진보도 신기루였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비슷한 격차. 지난 총선 샤이 보수와 마찬가지다. 샤이 진보의 존재.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박찬환 교수님. 네. 샤이 진보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미약했던 겁니까? 샤이라는 말 자체가 열셋이 있는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거 이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샤이 보수가 있거나 샤이 진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게 이제 결론은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랬는데 격차가 큰 상태에서는 샤이 보수든 샤이 진보든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 또 하나 네거티브도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격차가 아주 초근접 정말로 뭐 몇백 표 차로 몇천 표 차로 갈리는 그런 선거에서는 샤이 진보, 샤이 보수 또는 네거티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격차가 큰 상태에서는 지난 총선도 그랬잖아요. 이번 재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격차가 큰 상태에서는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샤이 진보나 샤이 보수는 안 나왔다. 이게 이제까지의 우리의 이제 어떤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그럼 진보층은 결집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저는 40%의 지지율이라고 본다면 40% 조금 못 맞췄죠. 39%를 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더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정한 결집은 있었다고 봐요. 다만 그 결집이 민주당의 호소에 따른 결집이냐 아니면 오세훈 후보의 발언에 따른 반작용이었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오세훈 지금 당선자지만 후보 당시에 얘기했던 뭐 용산 참사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지 민주당이 뭐 읍소해서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그 효과가 크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반사이익 이 부분에 따른 결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샤이 진보보다는 오히려 분노의 심판이 노인 60, 70대의 투표율, 강남의 투표율, 20, 30대의 투표율이 오히려 샤이 진보의 결집력보다 더 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표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분노의 표심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뭐 영향력을 행사해도 그게 크게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자, 지금부터는요. 각 당의 상황, 이른바 이제 집안 상황입니다. 각 당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망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분석입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충격의 여당, 지도부 총사퇴할 듯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가속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0석 가까이 가진 민주당이 폭망이다. 다 바꾸자. 벌써 전면 쇄신론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패배 책임 놓고 자칫 당 내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내각 총사퇴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젯밤에 좀 나왔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강한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럼요. 어제 밤 민주당 분위기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후에 이제 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더 개선하고 더 채울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제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민생을 챙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나눴고요. 지도부 거치와 관련한 문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 전체적인 분위기 굉장히 좀 침통한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좀 더 좀 좁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낙연의 불출마 요구 목소리가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비공식적인 거고요. 뭐 당내 일각에서 나온 목소리겠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기자들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반문 윤석열의 기회다. 여긴 뭐 국민의힘 상황까지 같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뭐 이재명을 놓고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 민심 입안에 후보군마저 위태로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좀 집중해 보겠는데요. 다음 화면이 좀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부인, 뭐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15일까지 자가격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도 같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예요, 지금 격리 기간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모습이 이제 언론에는 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예. 당내 일각에서 이낙연 대표의 대선 불출마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번 그 보궐선거를 이낙연의 선거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 중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 대표를 한 게 지금 생각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너무 빠져든 거 아닌가. 당 대표만 안 했어도 이렇게 책임이 크지 않을 텐데 지금 뭐 자가격리가 코로나 때문에 의무가 아닌데도 자가격리를 한다잖아요. 가의변으로 자가격리 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저는 스텝이 3번 꼬였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할 때 그때 친문들 반발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서둘러서 사려 깊지 못한 뭐 말이나 행동이었다고 본인이 꼬리를 내렸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좀 밀어붙였으면은 친문 좀 역풍이 있더라도 아마 이번에 중도표를 훨씬 더 많이 좀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스텝이 꼬인 거 아니냐. 전 두 번째 꼬인 거는 그 보궐선거가 됐을 때 당헌 당규에는 원래 민주당 책임이면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거든요. 당헌 당규로 바꿔서 냈어요. 그렇죠. 대표할 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시민사회에서 한 명 정도는 내고 민주당하고 연대해서 이번에 후보를 냈으면 훨씬 더 명분도 좋고 모양도 살고. 민주당 자체는 불출마를 했으면. 그렇죠. 개영배라는 그 숫자 있잖아요. 한 7, 80%만 차도 넘치는 것처럼 민주당도 약간의 그 양보하는 모양을 보였으면은 과거에 그 박원순 시장하고 손잡고 시장을 냈듯이 했을 텐데 너무 민주당 책임 있는 후보를 이번에 내다 보니까 민주당이 온갖 역풍을 또 맞은 거 아니냐. 저는 또 3번째 이낙연 전 대표가 스텝이 꼬인 게 상임 선대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컨트롤 타워가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민주당이 여태까지 선거안 중에 아마 제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이 좀 오간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예를 들면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윤영걸 대표님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순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금 출근하는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실시간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장 앞입니다, 지금. 영상이 지금 잠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요 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어떤 얘기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걸 대표님. 네. 예, 말씀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뭐 어제로서는 끝났지만은 그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그립을 장악하지 좀 못한 점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고민정이라든지 남인순이라든지 진선미 의원 같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사람들을 선거 캠프에 넣었다든지 예. 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또 말이 좀 틀린다든지 또 하나는 그 말할 때 예. 그 중대 결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중대 결심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이 박영선 후보는 그게 뭔 말인지 난 처음 듣는다. 약간 그게 신문 엇박자 보고 아니냐 알았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뭔가 좀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 예. 치명적인 타격을 봐서 아마 저는 대통령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지 않느냐. 또 친문들이 계속 지지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지지 적합도가 한 7%로 떨어졌거든요. 예. 또 더가웃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지금 몸풀고 있어요. 또 임종석 비서실장, 뭐 추미애 이런 사람들 몸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근택 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어찌 보면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오르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를 이끌었는데 리더십.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몇 번 뭐 당 선거하는 분한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지인 찾기하고 어찌 보면 이제 뭐 조직으로 돌파하자 이게 큰 기조였거든요. 근데 선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조직으로 전화로 해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 아니거든요. 결국은 공중전 아니면 여론전 아니면 정책을 바꾸는 거나 크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안 나섰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거기 중심에는 사실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1대1로 붙을 수 있는 사람이 이낙연 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찌 보면 저는 좀 밀렸다고 봐요. 이준석 최고 상대할 사람도 없었고 어찌 보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선거의 기본적인 어떤 틀 아니면 구도 짜가는 데서 조금 실패한 거 아닌가 본다 그러면 결국은 대선이라는 거는 더 큰 선거잖아요. 더 큰 선거를 과연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출마 결심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의구심이 큰 선거를 있었다는 그러니까 큰 거네요. 선거를 이끌어 나가서 이거를 예.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제가 보기엔 당내에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신 순간 지금 오세훈 당선인 이제는 시장 신분이 됐습니다. 출근길 모습이 또 영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좀 들어가네요, 그냥. 예.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출근 모습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 출근하는 모습을 이렇게 또 생중계를 해드리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요. 지금 한마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첫 출근을 환영해 주시는 우리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습니다. 비록 임기 1년 남짓의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마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너무 일을 많이 시켰다고 지금 벌써 걱정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제가 듣고 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솔선수범 열심히 뛰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그런 서울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짧은 취임 소감, 뭐 취임 소감이랄까요? 출근 소감이랄까요? 아무튼 서울시청 직원들 앞에서 뭐 좀 박수를 받으면서 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데 좀 방점을 좀 뒀습니다. 지금 여당 상황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세훈 이 당선인의 이 출근 영상이 들어와서 좀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여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대선 주자들 관련돼서 좀 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일강체제 굳히려는 이재명, 패배 책임론 이낙연. 앞서서는 전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좀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발이 무거워진 여권 대선 주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름이 나옵니다. 이재명 당 참패가 본인에게는 본선에서 악재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정세균 곧 총리직 내놓고 출사표 던질 듯하다. 추미애 강성 지지층 재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를 빼고 3명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요. 자, 이 중에서요. 정세균 총리 어제 재보궐선거 날인데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박찬영 교수님. 네. 우선 정세균 총리, 이제 총리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으로 어떤 대선 행보를 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지율 등 뭔가 이렇게 상승세를 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당내에 이 지사를 놓고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정세균 총리가 저는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더라도 예. 본인이야 하고 싶겠지만 예. 상황이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총리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고 그다음에 후보군이 보이지 않던 상태에서 총리 그만둘 때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총리 출신이지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올 때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또 어떤 총리로서의 이미지가 있었냐? 이낙연 그러면은 사이다 총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정세균 총리는 무색무취였어요. 떠오르는 게 딱히 없다. 그렇죠.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럼 정치인에게 특히나 대선을 출마하려고 하는 이 정치인에게 이미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있어도 스마일이에요. 스마일은 무색무취입니다. 정세균 총리하면 과거에 열린우리당이나 여권이었던 시절에 예. 구원투수 전문이었어요. 본인이 결국 선발 등판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 좀 상당히 이미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비관적으로 보시네요, 박찬영 네. 교수님께서는. 반면에 저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예.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탑을 갖다 계속 지켜왔어요. 예. 거기다가 검증이 이미 된 분입니다. 그리고 근데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동영 후보와 다른 점은 뭐냐? 예. 그 당시에는 여권 지지율이 정말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런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살아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서울시장 후보에서 무려 39%의 득표율을 보여주는 예.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기간 이렇게 아직 경쟁력이 있는 이재명 후보 플러스 예. 새로운 후보들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이른바 질서 있는 후퇴를 한다면 이재명 지사에게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주자가 좀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석들이 참 많고요. 지금 박찬영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힘을 좀 받을 수 있고 정세균 총리는 약간 의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분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는요. 두고 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은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재보선 두 곳을 가져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일단 좋아 보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초선 56명 오늘 야당 쇄신 촉구 회견.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 마음을 얻는 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들은 이거 지금 이런 결과 봤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정권 심파론 반사 이익으로 이긴 것뿐이다. 이 말은 또 제1야당으로서 좀 아픈 구석일 수 있습니다. 기득권 정당 이미지 탈바꿈이 시급하다. 내달 전당대회가 변화의 출발점이 될 듯하다. 이렇게 분석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민의힘의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 전망은 뭐 예상대로 이 오세훈 후보가 아주 상당한 표차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퇴임하시고 좀 계획 같은 거 좀 있으신지.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오늘 선거 결과가 좋으면 내일 이제 다시 위원장님 좀 모셔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 정치권에서 좀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별로 내가 고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 자, 어제 국민의힘 당사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저렇게 박수 좀 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양손을 양쪽도 쥐고 있게 만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이제 당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요, 국민의힘 얘기할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안 빠지죠, 지금요. 기사 보겠습니다. 야권 개편 뜨거운 감자 윤석열, 뜨거운 감자로 묘사가 됐습니다. 정계 질출 선언 시기 저울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전망은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요. 네. 이준석 전 최고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게 비용 문제 때문이라도 이게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거나 들어오지 않고서는 뭐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서울시장 선거도 치러보면 3-40억 비용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선이면요. 공직선거 비용이 4-500억 됩니다. 이걸 개인의 재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면은요. 그 지금 결국에는 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참여하려면요. 버스가 딱 정류장에 2번 섭니다. 만약 야권 단일후보가 되고 싶으면은.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예고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과정 속에서 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정류장 하나고요. 이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엔 다음 정류장은 어디냐면은 대선 한두 달 앞두고 단일화하자고 하는 국면에서 버스가 한 번 더 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차이가 너무 큰 게요. 지금 버스 한 6월, 7월쯤 안 타잖아요. 그러면 내년 2월, 1월까지 버스 안 타고 배에서 혼자 이제 돈 쓰면서 버텨야 됩니다. 이른바 유지를 할 때 굉장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까 말했던 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제3지대 후보, 당에 속하지 않은 후보로서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서 선거 끝까지 영향력을 발휘했던 후보가 딱 2분 있습니다. 정몽준, 안철수. 두 분의 특성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개인들이 그 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죠. 수천억대 재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분들이 그 긴장감 있는 단일화 국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도 등록 재산을 보니까 재산은 많으시지만 그에 절대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2017년 대선에서 반기문 전 총장도 사실 그 정치하면서 대통령 출마할 때 여러 가지 뭐 다른 부침을 겪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현실 가장 어려웠던 게 자금이거든요. 역시 비용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이라는 교섭단체를 따로 꾸릴 만한 여력이 이제 그 당시에 보수 야권이 있었던 것인데 그때 의석이 120, 130석 정도 됐거든요. 보수 정당이. 그러면은 수도권 지역 위주로 한 20, 30석짜리 정당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에 지금 저희 의석수가 적은 편이고요. 영남 지역 의원들은 탈당 안 합니다, 절대. 비례 의원들 탈당 못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른 제3지대 구축이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돈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서 버스가 딱 2번 서는데 첫 번째 정류장에 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시네요. 이게 간단하지 않다, 지금. 이런 정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이게 감당할 수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다음은 국민의힘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에 관한 얘기를 질문을 받겠죠. 자, 이런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김종인 최근에 주변에 피곤하다. 피곤하다. 계획 없이 쉬겠다. 이런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비대위원장 퇴임.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이거 킹메이커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거든요. 과연 나설 것인가, 킹메이커로. 그럼 또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가 또 곁들여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최근에
손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손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좀 할아버지는 좀 편하게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만평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만평 보시면요. 이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크게 얼굴이 있죠? 국민의힘 잠시 떠나는 김종인. 그렇게 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성렬이 온다 하면 그때 보자고. 그랬더니 여기 앞에 두 분이 있어요. 오세훈, 박형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종인 압승. 국민의힘의 압승이 아니라 김종인 압승이라고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위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도 또 뭐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한다고 봐야죠. 네,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제일 1등 공신이라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겠어요? 2002년 우리 월드컵 4강 할 때 히딩크 감독 도움 받은 것처럼 히딩크 역할을 한 거예요. G2의 재결치 역할을 이번에 한 겁니다. 제일 큰 게 저는 야권 단일화를 성공시킨 거라고 봐요. 그 김무성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안철수 대표한테 주자고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안철수 대표한테 넘어갔으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이겼더라도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단일화하면서 지금 극우 이미지도 탈피하고 호남 광주 가서 몇 번 절하면서 그런 반 국민의힘 정서를 많이 희석시킨 저는 큰 봉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일을 하실 걸로 봐요. 다시 대표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제3지대에서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하고 플랫폼을 형성할 수도 있고 스스로 또 킹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많은 각도에서 다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